네,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전 시간에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서머 다이나믹 리미트 이전까지만 이제 통계 역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 물리 현상을 통계 역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한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제 시스템 사이즈라고 생각해 봐요. 축이에요. 내가 입자가 100개짜리 시스템, 입자가 1000개짜리 시스템, 입자가 10,000개짜리 할 수 있겠죠? 어느 경우나 다 우리가 통계 역학을 다 하면 되죠. 파티션 펑션 계산해서 로그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서머 다이나믹 리미트를 넘어가면 그쪽에서 이제 싱귤러리티가 생기니까. 아니. 그럼. 싱글러가 서머다인 리밋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프리 에너지를 사이즈의 함수로 계산을 하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온도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L의 D승으로 나눠서 L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얘가 이제 F 온도만의 함수로 이제 프리 에너지 함수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항상 싱귤러 해진다는 게 아니라 싱귤러 안 할 수도 있죠. 싱귤러 안 할 수 있는데 이 극한을 취해주면 결과로서 생기는 이 함수가 싱귤러해질 수도 있고 싱귤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싱귤러해지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해봤더니 FT를 계산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서머다인 리밋을 취해서 해봤더니 여기서 함수가 뭐 싱귤러해진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서 상전이가 일어났구나. 이 온도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는 하지 않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서머다인 리밋을 취하면 프리 에너지가 싱귤러해질 수 있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 싱귤러리티에. 그럼 생겨나는 싱귤러리티가 무엇이냐? 그 점에서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그런 뜻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러니까 유한한 시스템에서 상전이가 있다는 거는 저런 그러니까 저 서머다믹 리밋에서의 프리 에너지가 싱귤러하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도 항상 맞는 얘기일까요? 어떤 시스템에 상전이가 있었으면 그 시스템을 이런 기술하는 프리 시스템에 에너지. 상전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러한 극한에서 프리 에너지가 싱귤러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아, 이제 어떤 모델이 현상론적으로 관측을 했을 때 그럼 그 모델이 저러한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런 프리 에너지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모델을 가지고는 이거밖에 계산을 못 하잖아요. 유한한 시스템 사이즈에서의 프리 에너지밖에 계산을 못 하잖아.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물리량을 계산해 봤더니, 그래서 마그네티제이션을 계산해 봤더니, 시스템 사이즈와 온도의 함수로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구해 봤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이제, 이 커브는 L이 유한하는 경우에는 이게 절대 싱귤러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가 될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시스템 사이즈를 좀 더 키우면 여기서 시스템 사이즈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는 시스템 사이즈가 유한한 데이터 요거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 서머다인 리밋을 취하면 저 빨간색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걸 해주는 게 서머다인 리밋 그 파이널 사이즈 이펙트라고. 네, 내가 이 요 검정색 실험을 한 시스템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잘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각 온도인데 각각의 온도에서 내가 코릴레이션 랭스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은. 네. 요 데이터는 봤더니 내가 지금 길이는 100m라고 칩시다. 샘플 사이즈가 1cm야. 여기서 해봤더니 여기서는 요 온도에서는 코릴레이션 랭스가 1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이거는 서머다이내믹 검정색 그 실험 데이터가 이론적인 빨간 거랑 똑같을 거다라고 내가 알 수 있고, 여기서 계산해봤더니 코릴레이션 랭스가 뭐 1mm 정도가 되더라. 그럼 여전히 요 까만 데이터가 서머다이내믹과 똑같을 거다. 내가 판단할 수가 있고, 여기서 계산해봤더니 코릴레이션 랭스를 계산해봤더니 뭐 0.9mm, 9mm가 돼서 그럼 이건 시스템 사이즈와 코릴레이션 랭스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믿을 수가 없겠구나. 요 데이터는 요 데이터는 파이나이트 사이즈 이펙트이지 인피니트 시스템 사이즈에서 그게 아니다. 근데 실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스무스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만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이 파이나이트 사이즈 이펙트 이론, 상전 이론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빨간색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기준에 내 샘플 사이즈하고 실험 데이터로부터 내가 추출해낸 코릴레이션 랭스를 비교를 해서 내가 이 데이터는 서머다이내믹에서 계산한 데이터가 똑같겠구나. 이 데이터는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라서 여기는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판단할 수가 있다고.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녹화를 하고 이제 바로 수업 끝나면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질문 같은 거는 질문을 거기 올려도 상관은 없긴 한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네, 세 번째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야 쉽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오산이고요. 이런 걸 다 계산으로 다 백업을 해야 돼 한 학기에. 자, 우리가 이제 상전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마그네틱 시스템의 상전이를 주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전이를 공부할 때 이 입장이 뭐냐면, 우리가 고체물리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샘플이 있어요. 그럼 그 샘플에서 내가 뭔가를 측정을 했어요. 비율을 측정을 해도 되고 컨덕티비티를 측정하는 거 아무튼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으로 그 실험 결과를 서포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샘플을 기술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런 모형을 찾아서 이 샘플이 이렇게 있어요. 샘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샘플을 기술한 가장 정교한 이 샘플의 모든 디테일을 다 포함하는 모델을 찾아야겠지. 이 해밀토니안에 들어가는 모든 항들을 다 찾아서 뭐 커플링 컨스탄트가 뭐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뭐 다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찾아내면 당연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최대한 정교화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워진 모델을 최대한 답을 잘 찾아내는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해서 실험 결과를 맞추는 거죠. 이게 대부분 이제 고체물 예산은 그런 거죠. 실험 커브가 이렇게 딱 있으면 내가 이런 모델로 이 커브를 딱 만들었다. 이게 이제 고체물리에서 주로 하는 건데, 근데 상전이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상당히 입장이 달라요. 상전이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상전이는 모델의 디테일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어떤 보편적인 공통의 속성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A라는 모델이 있고 B라는 모델이 있고 C라는 모델 다 다른데 걔네들은 희한하게도 상전이 특징만 보면 똑같아요. 상전이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델인데 상전이점 근처에서만 보면 상당히 유사한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게 상전이와 임기현상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 그러면 일단 그걸 하나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면 그런 게 현실이다라고 하면 상전이와 임기현상을 공부할 때 이런 입장이 필요 없어요. 왜냐? 이런 모델이든 저런 모델이든 상전이 속성은 똑같아요. 그럼 굳이 내가 피지컬 시스템을 가장 잘 흉내를 내는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모델을 다룰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복잡한 모델이나 심플 모델이나 상전의 속성이 똑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 상전을 일으켜. 그러면 가장 간단한 모델. 자, 샘플이 있으면 다 잘라내. 필요 없는 거. 이거는 상전이 중요하지 않아. 다 잘라내. 다 잘라내서 가장 간단한. 근데 여기서 더 간단해지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미니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다 가지를 쳐내고 상전이 성질의 핵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만 모아놓은 그런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을 최대한 정확하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전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전이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전이 특징이 유니버설하다. 물체, 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마다 다르고 마이크로스코픽 컨디션마다 다 달라지지만 놀랍게도 상전이는 그런 마이크로스코픽 디테일에 하나도 거의 의존하지 않고 몇 가지 중요한 성질에만 의존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 대칭성이라든가 차원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성질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물리 샘플 이론인데 그거랑 완전히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모델 시스템조차도 상전이 똑같은 성질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전이 연결할 때는 가장 간단한 미니멀 모델을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초로 나온 모델이 이제 아이징 모델이에요. 이징 모델. 이징 모델은 이제 이징과 렌츠가 지도 교수였을 텐데요. 이제 이때 처음 제안된 모델이에요. 자, 1925년이면 양자역학이 막 열심히 이제 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무렵이 되겠죠, 그렇죠? 하이젠버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자역학을 이제 포뮬레이트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이젠버그도 양자역학을 이제 정립한 다음에 가장 관심을 갖고 했던 것이 물질의 자성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이젠버그 모델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이제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 하이젠버그 모델보다 훨씬 더 간단한 모델로 렌츠와 이징이 1925년에 이제 아이징 모델을 이제 도입을 해요. 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샘플이 있는데 그 샘플은 대부분 이제 격자 구조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격자 구조에서 또 제일 간단한 이제 사각격자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수평선은 잘 그리는데 수직선이 너무 이상하게 그려져요. 성격이 좀 삐뚤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여기에 그냥 자성을 나타내는 무엇인가가 있다. 여기 이제 각 점마다 다이내믹 디그리 오브 프리덤들이 있는 거 격자.
심플 큐빅 레티스가 있고 각 격자마다 이제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SI가 i번째 사이트의 스핀인데 원래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오퍼레이터에 해당되고 얘는 x 방향, y 방향, z 방향을 향하는 이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오퍼레이터죠.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야. 오퍼레이터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넘버가 아니라 오퍼레이터라는 얘기는 x 방향, y 방향, z 방향이 서로 커뮤트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스핀이 항상 z 방향으로만 얼라인이 돼 있더라. 이런 일은 왜 가능하냐면은 이 스핀들이 살고 있는 이제 격자가 x, y, z 방향으로 서로 이 아이소트로픽하지 않고 그래서 z 방향 이건 EGX라고 부르는데 z 방향으로는 스핀이 얼라인하기 쉽지만 x, y 방향으로는 스핀이 얼라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격자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z 방향으로만 얼라인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오퍼레이터인데 SZ는 자기 자신과 커뮤트하죠. 커뮤트하니까 얘는 이제 클래시컬 스핀이 되는 거야. 원래는 양자역학 스핀인데 얘는 클래시컬 스핀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클래시컬 넘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스핀을 이징 스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이제 Z 방향밖에 없으니까 굳이 Z라고 쓸 필요도 없고 얘는 그냥 그리고 스핀은 제일 간단하게 이제 스핀 해프 입자들이라 두 방향만 향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두 방향 스테이트 2를 기술할 때는 0이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만 하니까 혹은 H바가 1이다 혹은 H바가 2다 이렇게 그런 유닛을 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징 스핀이라고 불러요. 이징 스핀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런 이 레티스 아나이소트로피가 이제 큰 이런 격자에서 이제 스핀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상호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런 모델은 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는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책에서 쓴 스핀은 마그네틱 필드하고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하고 커플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타내는 그래서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와 같은 방향을 향하면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을 향하면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런 걸 우리가 지만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지만 마그네틱 필드하고 커플링하는 거다. 그 다음에 스핀과 스핀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가장 일반적인 것이 JIJ, SI, 여기 뭐 J가 있는 여기 이제 SJ가 있는데 얘네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내가 J, I, J라고 쓰자 이거예요. 그거를 편의상 이제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미케니즘은 정확한 미케니즘을 지금 상상하기 어렵지만 뭐 why not?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을 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스핀 3개, 3body interaction, 4body interaction,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다 가능한,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상호작용이고, 그럼 이제 이러한 상호작용, 앞에 거는 이제 G만 인터랙션이고, 이 J 2스핀, 혹은 이제 3스핀, 뭐 4스핀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커플링 우리가
exchange coupling이라고 불러요. 자, 보통 이제 스핀이다 그러면 스핀이 magnetic property가 있는 거잖아요. 스핀에 비해서 내가 magnetic field를 만들어내고, 그럼 내가 만들어낸 magnetic field 때문에 다른 스핀이 영향을 받고, 이게 이제 magnetic interaction이죠. 마치 지금 여기 exchange coupling은 이제 magnetic interaction처럼 보이지만, 여기 두 스핀이 서로 실제로는 이제 magnetic interaction이에요. magnetic interaction은 dipole interaction이라서 그 크기가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고, 실제로 이 J나 K 이 커플링은 마그네틱 스핀 간의 마그네틱 커플링이 아니라 일렉트릭 커플링,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얘가 이제 포면인데 내가 스핀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포면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웨이브 펑션이 서로 엔타이 시메트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핀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파티클들의 전자구름은 어떻죠? 전자구름이 서로 밀쳐내야 되겠죠? 전자구름이 서로 이렇게 파티클의 포지션이 겹치면 포지션도 똑같고 스핀도 똑같으니까 걔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 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일렉트론들의 스핀이 같으면 덴서티는 서로 차지 덴서티는 서로 밀쳐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스핀들 사이에 이제 오버랩이 전하들 사이에 이제 오버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전하들 사이에 오버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인터랙션 에너지 코스트가 생기는 거지.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 때문에 이 인터랙션이 배제됐다가 그 다음에 스핀이 반대일 경우에는 리퍼전 인터랙션이 턴온이 돼서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타입의 생겨나는 에너지 차이를 표현한 게 지금 여기 쓴 식이고, 그래서 그것을 방향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그걸 이제 exchange coupling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파울 익스클루전 프린서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쿨롱 인터랙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별하기 위해서 exchange interaction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거고요. 이제 어떻게 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거냐면 이제 short range interaction을 생각할 거예요. 멀리 있는 스핀들끼리 저런 exchange interaction을 나눌 확률은 굉장히 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short range interaction인데 극단적으로 격자상에서 같은 이제 격자 이걸 본드라고 부르는데 이 선을 이 본드에 연달아 있는 애들끼리만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J를 그렸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떤 것만 생각할 거냐면은 nearest neighbor 이런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겠다. 그 다음에 3바디 이상도 다 무시하겠다. 뭐 이제 이게 가장 간단한 거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성을 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이게 이제 마그네틱 오더링을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제한된 이징 모델의 해밀토니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꺽쇠가 있잖아요. 이 꺽쇠. I, J라는 것은 I하고 J들을 다 썸메이션 하는데 아무 썸메이션이 아니라 sum over nearest neighbor pairs.
멀리 떨어지느냐, 이거 가장 가까이 있는 nearest neighbor들 사이만 하라. 그걸 J라고 부르고. 그러면 아까 이제 아까 노테이션에 따르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phi 노테이션이 그냥 원이라고 볼게요.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세타 두 번째 옵서버블 인터랙션 에너지, 첫 번째 옵서버블은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에 해당되게 됩니다. 혹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kBT 요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 K1 SI 더하기 K2 SI SJ가 되고, 그럼 이제 K1이 뭐가 되는 거예요? K1은 베타 H, K2 베타 J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사이트에 의존하는 것처럼 썼지만 여기 이제 전체 유니폼 마그네틱 필드만 고려한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징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징 모델. 그럼 이제 이 이징 모델을 내가 통계역학으로 푼다는 얘기는 파티션 펑션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 파티션 펑션은 트레이스, 여기서 이제 모든 스핀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하면 되는 거고, 익스포넨셜 k 세타 1 더하기 k 2 세타 2. 이제 이걸 더하는데, 근데 이제 이 덧셈이, 이 문제의 이 덧셈이 이제 무지막지한 덧셈이라는 거죠. 덧셈이 모든 스핀을 업다운 모든 상태를 다 따져야 되는 거니까 총 더해지는 항의 개수가 2의 의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썸메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덧셈을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제 무지막지하게 많은 걸 이제 더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뭔가를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스핀의 개수가 100개만 되더라도 2의 백스님이잖아요. 2의 백스님이 얼마나 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떤 숫자가 엄청나게 그때 천문학적으로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별의 숫자, 뭐 이런 거, 뭐 양성자의 개수, 이런 걸 천문학적으로 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통계학적으로 큰 수에 비하면 이제 세 발의 피예요. 2의 아보가드로 넘버, 이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얘는 계산을 하면 뭐 독립변수를 K1, K2로 생각해도 되고, 온도, 마그네틱 필드, J로 생각해도 되고, 뭐 계산하는 그 양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뭐 프리 에너지는 뭐 마찬가지 정의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혀주는 게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인데, 여기는 모든 스핀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이게 자석이 된 거고, 모든 스핀이 마구자구로 막 섞여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자석이 안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자성을 띄느냐 자성을 못 띄느냐를 밝혀주는 게 뭐냐면은 다름 아닌 여기 있는 이제 모든 스핀들을 다 합한 거, 이것의 평균값, 요걸 우리가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전체를 해서 토탈을 붙이기도 하고요. 빼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의 평균값은 이게 다르면 세타1이니까 세타1은 누구랑 짝이야? H랑 짝이잖아요. H랑 짝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H 프리 에너지. 프리 에너지를 아까 구한 파티션 펑션을 가지고 로그 취해서 마이너스 베타 이걸 한 다음에 그를 H로 편미분해주면 얘가
레버리지 마그네티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일반적인 어떤 이제 풀에너지 함수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해요. 우리가 하는 건 이게 다예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계산해야 돼요. 이 무지막지한 썸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이제 아이즈 모델의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특성, 성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징 모델 성질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연력학 시스템의 통계학적 시스템의 일반적인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온도와 마그네틱 필드와 뭐 커플링 컨스턴트 J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게 H에 H 그리고 온도의 컨벡스 펑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컨벡스 펑션이란 건 뭐냐면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볼록 성질을 이제 우리가 컨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컨벡스 위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 볼록. 근데 어떤 함수의 그림 봤더니 이제 이렇게 됐더라. 이걸 이제 컨벡스 다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리에너지가 컨벡스 펑션이라는 얘기 뭐냐면 컨벡스 업 아니면 컨벡스 다운이지 이 업 다운이 섞여 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연력학 시스템의 어쩌면 이제 제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얘를 컨벡스 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이런 모양을 컨케이브 모양 얘를 컨벡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컨케이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동굴 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 볼록을 컨케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를 컨케이브와 컨벡스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이제 컨케이브 업이냐 컨벡스 다운이냐 이건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자, 여기 요 점을 내가 x라는 점이 있고 요 점에 이제 y가 어떤 함수를 생각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컨벡스 업이라는 얘기는 요각 단 알파1과 알파2가 합해서 1이 될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알파1 곱하기 x 더하기 알파2 더하기 y 하면 그 뭐냐면 이제 이 x하고 y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점을 뜻하는 얘기예요. 알파1과 알파2가 양수면서 합하면 1이다. 제일 간단하게 2분의 1씩이다. 2분의 1이면 이제 x하고 y 사이에 정확히 가운데 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점에서의 함수값 요 점에서의 함수값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 요 점과 요 점의 함수값의 평균 이것과 알파1 fx 더하기 알파2 fy 요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의 평균값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평균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 요인데 함수값이 요 평균값보다 더 크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컨벡스 업의 조건이라는 얘기고요. 그 반대가 되는 게 반대는 이제 함수값의 평균이 여기 있고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컨벡스 혹은 컨벡스 다운에서는 그 부등식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컨벡스와 컨벡스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리 에너지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야.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자, 이것을 일단은 아이징 모델에 대해서 보다 더 일반적으로 더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징 모델에 대해서 특화된 그런 증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건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수학적인 정리가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 헬더의 그 부등식이라는 게 하나 필요해요. 헬더의 부등식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GI라는 어떤 숫자들의 집합이 있고 뭐 HI라는 이제 숫자들의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헬더 이니퀄리티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야. 이 숫자들을 다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절대값을 알파 1 제곱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알파 2 제곱해서 둘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보다 누가 더 크냐? 얘네들을 각각을 다 더해서 알파 원승하고 그러니까 곱해서 더하는 거하고 더해놓고 곱하는 것 사이에선 항상 이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헬더 이니퀄리티예요. 헬더 이니퀄리티고 이거는 혹시 이제 친숙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알파 1과 알파 2가 2분의 1 때 여기서 이제 알파 1과 알파 2는 합이 1인 그 양수인 이런 때 성립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알파 1과 알파 2에다 그 2분의 1을 대입한 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냐면 어떤 두 벡터가 있으면 그 두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보다 각각의 벡터의 길이를 곱한 것이 더 크다. 그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그것을 일반화한 꼴이 웰더 이니퀄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 프리 에너지의 컨벡시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프리 에너지 컨벡시티를 공부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프리 에너지에다가 두 개의 마그네틱 필드의 평균에서의 프리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비교해야 돼? H1에서의 프리 에너지를 계산하고 H2에서의 프리 에너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둘 사이의 대소 관계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파티션 펑션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이 인포메이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오메가는 그냥 생략할게요. 자, 마그네틱 필드 값이 요럴 때의 파티션 펑션이 바로 이제 좌변에 있는 프리 에너지가 되겠죠.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얘는
스핀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여기서 알파1, H1, 세타1 세타2 더하기 맞죠? 노테이션 K라고 썼네. 베타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 J 세타2 세타2가 exchange interaction 세타1이 total magnetizatio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항을 내가 좀 조정을 할 거예요. 알파1, 알파2, 여기 exponential 베타 H1 세타1 더하기 베타 J 세타2 이렇게 자, 요거 여기 왔고 요거 여기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알파1 더하기 알파2를 더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2를 더하면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알파1을 여기다 집어넣고 알파2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됐죠? 이래 놓고 여기 헬더 이네퀄리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여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얘네들은 전부 다 양수니까 절대값은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누구보다 덧셈 베타 H1 네, 이렇게 되고 근데 얘가 뭡니까? 얘는 마그네틱 필드가 H1이고 마그네틱 필드가 H1일 때 파티션 펑션의 알파1이고 뒤에 거는 마그네틱 필드가 H2일 때의 파티션 펑션이죠. 그렇죠? 그 양변의 록을 취하고 마이너스 KBT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프리 에너지 좌변은 이게 되고 우변은 이건데 마이너스 KBT를 곱했다는 것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반대가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의 함수로 이 프리 에너지를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위로 볼록 이건 컨벡스 업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이제 수학적인 증명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상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